여러분,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가스 요금을 400%나 올리자 마을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모든 집에 가스 계량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이웃들은 고지서를 받아들고 비명을 질렀죠. 그런데 단 한 집만 유독 조용했습니다. 보일러는 꺼져 있는데 방바닥은 펄펄 끓고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기이한 현상. 옆집에 사는 꼼꼼한 회계사는 확신했습니다. 저 집은 분명 가스를 훔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장을 급습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발을 디딘 순간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이 영하 50도의 러시아 겨울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짠돌이 장인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통쾌하고 따뜻한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보리스 이바노비치입니다. 러시아 사하 공화국의 야쿠츠크에서 40년 넘게 회계사로 일해온 이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돈에 밝은 늙은이입니다. 내게 세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입과 지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에서 장부가 열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 장부가 닫힙니다. 식료품점에서 감자를 살 때도 킬로그램당 단가를 비교하고 전구를 바꿀 때도 와트당 가성비를 따집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너무 쪼잔하다고 핀잔을 주곤 했어요. 시장에서 당근값을 깎는 내 모습이 창피하다면서요. 하지만 아내가 떠난 뒤에도 이 습관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돈을 쓸 이유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이제는 나 하나 먹여 살리면 되는데 그 나 하나 먹여 살리는데 드는 비용도 1코페이카까지 꼼꼼히 따지는 인간이 됐습니다. 야쿠츠크의 겨울은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용입니다. 영하 50도의 냉기는 집요하게 창틀의 미세한 틈새를 파고들고 밖에 나서면 눈썹에 서리가 내리고 코를 내밀면 코털이 얼어붙으며 바깥에 세워둔 차의 엔진 오일이 젤리처럼 굳어버립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순식간에 얼어서 작은 얼음 알갱이가 되어 떨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그 잔인한 냉기를 막기 위해 매달 막대한 루블을 보일러에 쏟아붓습니다. 이 도시에서 겨울을 난다는 것은 곧 돈을 태운다는 뜻이에요. 장작이든 가스든 결국 무언가를 불태워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쿠츠크 사람들은 여름에 번 돈의 절반 이상을 겨울 난방비로 떼어놓습니다. 겨울이 9달이니 당연한 일이죠. 내가 40년간 장부를 정리하며 배운 진리가 하나 있다면 야쿠츠크에서 가장 큰 적자 항목은 언제나 난방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소식이 이 도시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가스 요금 400% 인상. 네, 여러분 4배입니다. 100루블짜리 고지서가 400루블이 되는 겁니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지난 겨울 내 난방비가 월 12,000루블이었으니 거기에 4를 곱하면 48,000루블. 하나로 치면 대략 7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매달 보일러 구멍으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은 난방과 식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젊은 가정은 아이 학원비를 줄여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었어요. 재앙이었습니다. 야쿠츠크 사람에게 난방비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니까요. 내 인생 최대의 적자 예고장이 날아온 셈이죠. 내 옆집에는 이반 페트로비치라는 늙은이가 삽니다. 우리는 30해를 나란히 살아온 이웃이자 이 동네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투는 구두쇠 라이벌입니다. 누가 첫 번째인지는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장작 살 돈을 아끼려고 건설 현장에서 폐목재를 주워올 때 이반은 양초 하나로 난방을 대신하다가 손가락에 동상이 걸릴 뻔한 위인이에요. 작년에는 이반이 보일러 온도를 1도 낮춘 것을 자랑하길래 나는 그 다음 주에 2도를 낮추고 털양말을 3겹 씻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유치하다고요? 야쿠츠크에서 절약은 유치한 게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번 인상안 앞에서는 경쟁을 접고 동지애마저 느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만나면 정부 욕을 실컷 하고 어떻게 하면 가스 계량기를 한 바퀴라도 덜 돌게 할지
머리를 맞대곤 했죠. 창문에 비닐을 3겹으로 붙여볼까, 보일러 온도를 최저로 낮추고 옷을 4겹 입을까. 처량한 작전 회의였지만 둘 다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반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두쇠 중에 구두쇠가 집 앞마당에 공사 자재를 쌓기 시작한 겁니다. 시멘트 포대가 10개는 넘어 보였고 자갈 더미가 작은 산처럼 쌓였으며 정체불명의 굵은 호스 같은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얇은 은색 시트까지 여러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반이 돈을 쓰고 있다니. 그것도 저렇게 많이. 대략 계산해보니 자재비만 해도 15만 루블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건 야쿠츠크의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복의 이반,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가스비 아끼자면서 집을 뜯어고치는 건 무슨 논리야? 저 자재비면 올겨울 가스비를 내고도 남겠구먼. 내가 울타리 너머로 소리치자 이반은 장갑을 끼고 시멘트 포대를 나르면서 묘하게 거만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보리스, 자네는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보는 사람이야. 이건 지출이 아닐세. 투자네. 그러면서 자기 사위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희죽 웃는 겁니다. 저 사람이 똑똑하다나 뭐라나. 30년 동안 이반이 저렇게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오히려 더 불쾌했습니다. 투자라니요. 야쿠츠크의 낡은 목조주택에 투자라는 단어를 붙이다니. 나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회계사로서 단언하건대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은 돈을 눈 속에 파묻는 것과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반의 한국인 사위가 꼬드겼다고 하더군요. 민수라는 이름의 젊은 엔지니어인데 이반의 딸 옐레나와 결혼해서 이 동네에 들어온 지 이태쯤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착해 빠진 인상이었어요. 눈이 작고 웃을 때 눈이 거의 사라지는 전형적인 동양인 얼굴이었죠. 러시아어가 서툴어서 인사할 때도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던 예의 바른 청년이었는데 결국 장인어른의 노후 자금을 공사판에 쏟아붓게 만든 셈이 아닙니까? 효자인 줄 알았더니 지갑 터는 사위였던 건가. 회계사의 직감이 경고등을 켰습니다. 이반은 이번 겨울 난방비의 공사비까지 이중으로 타격을 받고 파산할 것이다. 나는 그 꼴을 똑똑히 지켜보며 내 절약 정신의 승리를 만끽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파산은커녕 내가 이반에게 무릎을 꿇게 될 줄은요. 공사는 내 예상보다 훨씬 과격했습니다. 이반의 사위, 민수라고 했던가요? 그 젊은이는 멀쩡한 거실 바닥을 전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집들은 대부분 바닥 밑에 공간을 두고 벽에 붙은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한국인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었어요. 바닥을 깊숙이 파내더니 그곳에 은색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빨간색 파이프를 구불구불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뱀이 따리를 트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바닥 전체를 빈틈없이 감싸고 있었죠. 나는 이 광경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2층 서재 창가에 의자를 당기고 앉아 아내가 남기고 간 쌍안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원래는 아내가 시베리아 세매를 관찰하던 물건인데 지금은 이웃집 공사를 감시하는 데 쓰이고 있으니 아내가 알면 한숨을 쉬겠죠. 하지만 회계사에게는 의심스러운 지출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수첩까지 꺼내놓고 민수가 사용하는 자재의 양과 종류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시멘트 몇 포대, 파이프 몇 미터, 자갈 몇 수레. 이 모든 것의 시장 가격을 곱하면 이반의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쌍안경 너머로 본 민수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인부들이라면 대충 깔고 덮을 파이프를 그는 마치 정밀 기계를 조립하듯 다루고 있었어요.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의 간격을 줄자로 일일이 재고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다시 고정했습니다. 파이프를 구부리는 각도까지 신경 쓰는 것 같았는데 너무 급하게 꺾으면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 방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배치하는 모습이 마치 서예를 하는 것처럼 정성스러웠습니다. 옆에서 이반이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 기준에 맞을 때까지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완고한 청년이었어요. 그 완고함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때의 나는 짐작도 못했지만요. 저 구불구불한 뱀 같은 파이프는 대체 뭘까? 배관의 지름으로 보아 온수가 흐르는 관인 것 같기는 한데 왜 바닥 밑에 넣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물리 법칙이에요. 그러니 벽에 붙이는 라디에이터가 효율적인 거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방 전체를 순환시키니까요. 러시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원리를 알고 있고 100년 넘게 이 방식으로 겨울을 버텨왔습니다. 라디에이터는 투박하고 흉물스럽지만 확실한 난방 장치예요. 그런데 열원을 바닥 밑, 그것도 두꺼운 자갈과 시멘트 밑에 가둔다고요? 열이 올라오기도 전에 땅바닥으로 다 새어나갈 겁니다. 이것은 연력학에 대한 모독이자 명백한 자재 낭비였습니다. 나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러시아만큼 춥지는 않을 텐데 그 나라의 난방법이 야쿠츠크에서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민수는 파이프 배치를 마친 뒤 그 위에 자갈을 고르게 부었습니다. 자갈의 크기도 신경을 썼는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것들만 골라 사용하더군요.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멘트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그 위에 또 다른 층을 올렸습니다. 얇은 돌판 같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특수 마감재라고 하더군요. 겹겹이 쌓아 올리는 모습이 마치 케이크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 케이크는 먹을 수 없고 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차이가 있었죠. 공사 기간은 열흘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반네 집에서 망치 소리와 드릴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시멘트 먼지가 울타리 너머로 날아왔습니다. 이반네 집 고양이마저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집 처마 밑으로 피신해 올 정도였어요. 내 코를 자극하는 먼지를 맡을 때마다 나는 이반이 낭비하고 있는 돈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자재비에 인건비까지 합하면 최소 20만 루블은 들었을 거예요. 20만 루블이면 기존 가스 요금으로 2해 겨울을 날 수 있는 돈입니다. 새 요금으로 쳐도 반에는 거뜬히 버틸 금액이죠. 그걸 바닥에 묻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돈을 땅에 파묻은 셈이에요. 나는 매일 저녁 수첩의 누적 비용을 업데이트하며 이반의 실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반의 딸이자 민수의 아내인 옐레나의 태도였어요. 옐레나는 어릴 때부터 셈이 빠르고 영민한 아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도 유독 똘똘했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에는 야쿠츠크 시청에서 재무 업무를 맡고 있었죠. 아버지 이반의 구두쇠 기질을 물려받았지만 이반과 달리 돈을 쓸 줄도 아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옐레나가 남편의 옆에서 도면을 체크하고 아버지 이반이 벽을 뜯는 걸 보며 아이고, 내 돈이라며 발작할 때마다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나중에 보리스 아저씨가 배 아파서 바닥을 구르시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꼴 보는 재미로 참으시라고요. 내 이름이 들리자 귀가 쫑긋했습니다. 내가 배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픈 건 상한 빵을 먹었을 때뿐입니다. 내가 왜 바닥을 구르게 된단 말인가요? 하지만 옐레나의 저 자신감이 영 찜찜했습니다. 숫자에 밝은 여자가 저렇게 확신에 차 있다는 건 뭔가 계산이 서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버지의 구두쇠 피를 물려받은 딸이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신호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장부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반네 집, 불필요한 매몰 비용 발생 중. 올겨울 난방 효율 마이너스 50% 예상. 투자 실패 확률 99%. 나머지 1%는 기적이 일어날 확률. 그 장부가 얼마 뒤 내 손으로 찢어지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12월 야쿠츠크에 진짜 겨울이 닥쳤습니다. 기온은 영하 42도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마을 전체가 거대한 냉동고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가끔 지나가는 행인들은 털모자를 눈 밑까지 눌러 쓴 채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들은 얼어붙어 유리처럼 투명한 서리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전선줄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바깥에 잠깐이라도 나서면 코털이 얼어 따끔거리고 눈썹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습니다. 이 정도 추위 앞에서는 인간의 자존심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내 집 보일러는 굉음을 내며 24시간 돌아갔습니다. 우웅하는 진동이 벽을 타고 집 전체에 울렸어요. 쉬지 않고 일하는 보일러가 기특하기도 했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스 계량기의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계량기 숫자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내 통장 잔고가 깎여나가는 거예요. 라디에이터 옆에 의자를 바짝 붙이고 앉아 있어도 등 뒤로는 서늘한 냉기가 스멀스멀 기어왔습니다. 라디에이터를 등지면 가슴이 시리고 라디에이터를 안으면 등이 시립니다. 어디로 돌아앉아도 몸의 절반은 항상 추웠어요. 결국 나는 집 안에서도 털조끼 위에 패딩을 걸치고 목도리까지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발에는 털양말을 3겹 신었는데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이번 달 고지서가 날아오면 심장이 멎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추위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회계사에게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란 악몽과 같은 것이니까요. 나는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반 내 집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사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으니 이쯤이면 결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이반 내 집을 살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굴뚝에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추위면 보일러가 풀가동되어 하얀 수증기가 굴뚝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야 해요. 우리 집 굴뚝만 봐도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반 내 집의 굴뚝은 거의 조용했습니다. 아주 가끔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만 연기가 살짝 올라오다 말았어요. 혹시 돈이 없어서 보일러를 꺼버린 건가? 그렇다면 집 안은 이미 얼음장이 되었을 텐데. 내 예상대로 파산해서 난방을 포기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안 됐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예측이 맞았다는 쾌감이 살짝 스치기도 했습니다. 회계사란 자기 예측이 맞을 때 가장 희열을 느끼는 생물이니까요. 두 번째 이상한 점. 이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끼지 않았어요. 야쿠츠크에서 영하 40도 이하가 되면 집 안과 바깥의 온도 차이 때문에 창문에 두꺼운 성에가 끼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 집 창문만 봐도 성에가 두껍게 얼어붙어 바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반 내 집의 창문은 맑았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이 훤히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바깥에서도 안쪽이 들여다 보였어요. 집 안이 춥다면 성에가 끼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기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이반이 키우는 노란 고양이 무르카가 길게 늘어지며 자고 있었고 옐레나는 놀랍게도 반팔 차림으로 거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반팔이요. 영하 42도의 야쿠츠크에서요. 나는 지금 집 안에서도 옷을 4겹씩 껴입고 있는데 바로 옆집 여자가 반팔을 입고 있다니.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저 정도의 단열 효과를 내려면 가스를 내 집에 3배는 써야 합니다. 아니, 실내 온도가 반팔을 입을 정도라면 4배 이상을 써야 해요. 그렇다면 입안의 가스비는 내 것의 4배가 될 텐데 그건 확실한 파산이에요. 그런데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보일러를 안 틀었는데 집안이 반팔을 입을 만큼 따뜻하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이에요. 에너지는 무에서 유로 창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열원이 있어야 해요. 나는 모든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전기 히터? 전기 요금이 가스보다 비싸니 말이 안 됩니다. 석유 보일러? 입안 내 마당에 석유 탱크는 없었어요. 장작난로? 연기가 나야 하는데 굴뚝은 조용했습니다. 하나씩 지워나가자 남는 가능성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입안이 몰래 다른 곳에서 가스를 끌어다 쓰고 있거나 아니면 계량기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가스 도둑질.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자 회계사로서의 윤리관이 꿈틀거렸습니다. 만약 불법 개조라면 이웃으로서 신고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올바른 시민의 의무예요. 물론 정의라는 이름 뒤에 질투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의 나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나는 추위에 떨고 있고 이반은 반팔을 입고 있으니 어느 쪽 심장이 더 쓰리겠습니까?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증거를 잡으면 가스 회사에 신고하고 이반의 그 거만한 콧대를 확실히 꺾어주리라. 며칠간 관찰한 내용을 수첩에 정리했어요. 굴뚝 연기 빈도, 창문성의 유무, 옐레나의 반팔 목격 시간까지.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이길 자료였어요. 나는 털모자를 꾹 눌러쓰고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칭칭 감았습니다. 패딩 지퍼를 턱까지 올리고 두꺼운 부츠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주머니에는 수첩과 계산기를 넣었습니다. 회계사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숫자로 이반의 거짓말을 부숴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바깥으로 나서자 칼날 같은 냉기가 볼을 때렸지만 승리의 확신이 그 추위를 잊게 해주었어요. 이반네 집까지는 울타리를 돌아서 30초 거리. 고작 30초를 걷는 동안 코끝이 벌겋게 얼었지만 내 의지는 뜨거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대문을 두드리자 옐레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란 기색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보리스 아저씨. 안 그래도 아버지가 아저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추위에 어쩐 일이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나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옐레나, 내가 온 건 다름이 아니라 너희 집 가스배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다. 안전점검차 왔어. 내 말투가 딱딱했지만 옐레나는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어요. 안전점검이요? 좋죠. 마침 남편도 집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직접 보세요. 아저씨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나를 초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 떳떳하거나 아니면 아주 대담한 사기꾼이거나 어느 쪽이든 내 눈으로 확인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나는 두꺼운 부츠를 신은 채 현관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중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중문이라는 것도 민수가 새로 달았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외풍을 막기 위해 문을 이중으로 만든다면서요. 러시아 집에는 없는 구조인데 현관과 거실 사이에 작은 완충 공간을 만들어 찬 공기가 직접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중문을 열자 훅 하고 끼쳐오는 공기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로 순간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깥의 영하 42도 공기에서 순식간에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내 집의 공기는 건조하고 윗목만 뜨거운 불쾌한 열기입니다. 라디에이터 바로 앞은 찜질방처럼 뜨겁지만 두 발짝만 떨어지면 냉기가 엄습하는 그 불균일한 온기 말이에요.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묵직하고 훈훈했어요. 공기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봄날의 양지바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포근한 온기였죠. 코로 숨을 들이마시자 건조하지도 눅눅하지도 않은 쾌적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에는 이반과 사위 민수가 탁자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나를 보자마자 킬킬거렸어요. 어서 오게, 보리스. 자네 코끝이 빨갛구먼. 밖에서 얼어들어온 무처럼 되었네. 우리 집이 너무 더워서 문을 좀 열어둬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때마침 잘 왔어. 나는 그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려 애쓰며 매의 눈으로 집 안을 스캔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어디 있지? 벽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러시아 가정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그 흉물스러운 철제 라디에이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어요. 깨끗했습니다. 난방 기구가 없다. 그런데 덥다. 실내 온도가 체감상 25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술인가 사기인가. 나는 벽을 만져보았습니다. 미지근했지만 뜨겁지는 않았어요.
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론이 벽에도 천장에도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 열기가 나오는 건가요? 나는 서서히 거의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바닥. 민수가 열흘 넘게 공사한 그 바닥. 내가 쌍안경으로 감시하며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던 그 바닥. 설마 저 바닥에서 열이 나오는 건가? 하지만 나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시멘트와 돌 밑에 묻은 파이프에서 충분한 열이 올라온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요. 두꺼운 시멘트층은 열을 차단하는 장벽이지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물리학에서는요. 이반이 슬쩍 내 표정을 살피며 한술 더 떴습니다. 보리스, 자네는 가스 도둑을 잡으러 온 거 맞지? 이반이 킥킥대며 계속했어요. 내가 자네를 30년이나 옆에서 봤는데 그 의심 가득한 회계사 표정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어디 한번 증거를 찾아보게. 나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승부욕에 불이 붙었습니다. 좋아. 직접 확인하겠네. 보일러실로 안내해주게. 이반이 흔쾌히 일어서며 보일러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30년 동안 각종 절약 전쟁을 함께 치른 라이벌의 눈빛에는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더 얄미웠어요. 보일러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가스 계량기였습니다. 나는 곧장 계량기 앞으로 달려갔어요. 안경을 치켜 올리고 숫자판에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계량기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거의 멈춘 것처럼 느릿느릿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내 집 계량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이 계량기는 낮잠이라도 자는 듯 했어요. 나는 계량기를 손가락으로 톡톡 쳐보았습니다. 고장 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계량기는 정상이었습니다. 봉인 스티커도 그대로였고 배관 연결부에도 조작한 흔적이 없었어요. 보일러 본체를 확인해 보니 가동 표시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았어요. 타이머를 확인해 보니 마지막 가동 시각이 2시간 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2시간 전에 멈췄는데 지금도 집 안이 이렇게 따뜻하다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반, 자네 가스관을 어디서 따온 거야?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소리치자 옆에 서 있던 민수가 차분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시간대별 실내 온도 그래프와 가스 사용량 수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리스 어르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훔친 게 아닙니다. 민수의 눈이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마치 시험 답안지를 펼쳐놓고 정답을 보여주려는 학생의 표정 같았습니다. 나는 태블릿 화면의 숫자들을 응시하며 내 40년 회계사 인생의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츠를 벗으세요, 아저씨. 옐레나가 내 두꺼운 털 부츠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바닥이 차갑기 때문에 실내용 부츠를 따로 신기도 하죠. 하지만 옐레나는 자연스럽게 내 부츠를 벗기고 있었어요. 나는 주저했습니다. 양말 바람으로 시멘트 바닥을 밟으면 발이 얼어붙을 게 뻔했으니까요. 내 집에서도 바닥이 어찌나 차가운지 맨발로 서 있으면 30초 안에 발이 시려져서 통증이 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옐레나의 미소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무언가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반도 옆에서 킬킬거리며 거들었어요. 자네, 부츠를 벗어보게나. 우리 집에서는 부츠가 필요 없어. 오히려 맨발이 더 좋지. 30년 동안 이반이 맨발을 권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맨발로 바닥을 밟는다는 건 동상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나는 마지못해 양말 바람으로 마루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찌릿한 전율이 올라왔어요. 차가운 나무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워서 펄쩍 뛸 정도도 아니었어요. 기분 좋게 따끈한 열기가 발바닥, 피부에 닿자마자 혈관을 타고 종아리를 거쳐 허벅지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따뜻한 온천수가 발밑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오하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65회를 살면서 다양한 쾌감을 경험해봤지만 발바닥에서 시작되는 이런 종류의 행복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40년 넘게 야쿠츠크의 겨울을 버텨온 내 발바닥이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차가운 것에 익숙해져서 따뜻함이 뭔지 잊고 살았다는 것을 이 바닥이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이리저리 옮겨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닥의 어느 지점을 밟아도 온도가 균일하다는 것이었어요. 거실 중앙도 구석도 벽 근처도 모두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내 집의 라디에이터는 바로 옆은 뜨겁고 떨어지면 추운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이 바닥은 어디서든 동일한 온기를 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균일함이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내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묻자 민수가 일어서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입니다. 한국에서는 온돌이라고 부릅니다, 어르신. 온돌. 온돌이라.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온은 따뜻할 온, 돌은 돌석이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돌이라는 뜻이래요. 이름 자체가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 돌덩이를 데운다는 건가? 하지만 보일러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디서 열이 나오는 거야? 내 질문에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어요. 이 밑에 답이 있습니다, 어르신. 나는 바닥에 귀를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진짜로요. 40년 경력의 회계사가 남의 집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귀를 갖다 댄 겁니다. 체면도 뭐도 없었어요. 입안이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바닥에서는 아주 희미한, 마치 심장 박동 같은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열이 살아있었어요. 마치 바닥 자체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따뜻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라디에이터는 거칠게 열을 뿜어내지만 이 바닥은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열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마치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는 어머니의 체온 같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내 눈으로 계량기를 확인해야 했어요. 아까 사장에서 확인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계량기는 여전히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계량기 봉인을 확인하고 배관 연결부도 만져보고 혹시 우회 배관이 없는지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조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보일러 가동 기록을 확인해보니 하루에 고작 2~3시간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과 저녁 하루 2번 나눠서요. 내 집 보일러는 24시간 풀가동인데 이 집은 2~3시간이라니. 12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에요. 그런데 집 안 온도는 내 집보다 훨씬 높고 균일했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이반, 자네 가스관을 어디서 따온 거야?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소리치자 민수가 차분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어르신. 제가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시간대별 실내 온도 변화, 보일러 가동 시간, 가스 사용량이 깔끔한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온도와 가스량. 보일러가 가동되는 구간에서 가스 사용량이 올라가고 멈추면 내려가지만 실내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였습니다. 회계사인 내 눈에도 감탄이 나올 만큼 체계적인 데이터였어요. 이 청년 단순한 배관공이 아니구나. 엔지니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보리스 어르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훔친 게 아닙니다. 저장한 겁니다. 민수가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장이라고요?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열을 저장한다니. 열이란 사용하면 사라지는 것이지 저금해두고 꺼내 쓰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답안지를 펼쳐놓고 정답을 보여주려는 학생처럼 자신만만했어요. 이반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한 표정이었고 옐레나는 차와 과자를 가지고 오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집 식구들 모두가 공모자처럼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핵심은 내 발밑에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바닥 밑에 숨겨진 무언가. 나는 태블릿 화면의 숫자들을 응시하며 내 40년 회계사 인생의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러시아의 난방은 공기를 데웁니다. 라디에이터에서 뜨거운 열이 나오면 그 열이 주변 공기를 데우죠. 하지만 공기는 가볍습니다. 금방 뜨거워지지만 금방 식어요. 문을 한번 열면 따뜻한 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24시간 돌아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열을 공급해야 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계속 붓는 거랑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 집의 현실이 정확히 그랬으니까요. 보일러가 잠깐이라도 멈추면 30분 안에 실내 온도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려야 하고 그만큼 가스비가 나가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공기가 아니라 바닥을 데웁니다. 민수가 계속했어요. 바닥 밑에 깔린 자갈과 시멘트, 그리고 마감용 돌판. 이것들을 합쳐서 추결체라고 부릅니다. 이 추결체에 온수 파이프에 열이 전달되면 돌과 시멘트가 열을 흡수합니다. 한번 뜨거워진 돌은 쉽게 식지 않아요. 공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래 열을 품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아까 2시간 돌고 꺼졌습니다. 지금 어르신이 느끼시는 이 따뜻함은 아까 데워둔 잔열입니다. 보일러가 꺼진 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닥 온도는 겨우 2도밖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잔열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화학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회계사입니다. 잔열이라는 말이 순간적으로 잔존 가치와 복리 이자로 치환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열을 은행에 저금해두고 꺼내 쓴다는 건가? 내 비유에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바닥 전체가 거대한 열 배터리인 셈입니다. 민수가 태블릿에서 비용 분석표를 열어 보여주었어요. 초기 시공비는 들지만 유지비는 기존 라디에이터 방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손익분기점은 석 달이면 넘깁니다. 석 달. 나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석 달이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한다고요? 회계사로서 그 숫자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쌍안경으로 감시하며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던 그 20만 루블의 투자가 석 달 만에 원금을 회수하고 그 뒤로는 순이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투자 수익률로 치환하면 연간 400%가 넘는 셈입니다. 내가 평생 다뤄본 투자 상품 중에 이런 수익률을 보인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온돌의 수명은 20해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0해 동안 매달 가스비의 90%를 절약한다면 총 절감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나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복리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숫자는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비웃던 내가 지금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바닥재 한쪽 구석을 살짝 들어올려 밑에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설명하듯 또박또박 짚어나갔어요. 맨 아래 은색 단열재가 열이 땅속으로 빠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그 위에 온수 파이프가 구불구불 깔려서 열을 만들고 자갈과 시멘트가 그 열을 빨아들여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돌판이 열을 고르게 방 전체에 퍼뜨리는 거예요. 4개의 층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쌍안경으로 보며 비웃었던 그 겹겹이 쌓는 작업이 이런 정밀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이었다니.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야쿠츠크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춥죠. 수천 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 추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 답이 온돌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세대를 거쳐 다듬고 발전시킨 생존의 지혜였죠.
가족의 잠자리를 가장 오랫동안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따뜻하게 지켜내려는 본능이 집약된 결정체예요. 한국에서는 방바닥이 따뜻하면 가족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의 뿌리에 가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공학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옐레나가 따뜻한 차와 귤 몇 알을 쟁반에 올려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엉덩이가 따뜻해야 진짜 쉬는 거래요. 겨울에 가족들이 따뜻한 바닥에 모여 앉아서 귤을 까먹는 게 한국의 겨울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도 거기 앉아보세요. 바닥에요. 나는 주저했습니다. 65 먹은 러시아 남자가 남의 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는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러시아 남자는 의자에 앉지 바닥에 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품위의 문제예요. 하지만 발바닥에서 전해오는 열기가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결국 자존심은 따뜻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쿵 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따뜻한 바닥에 닿는 순간 허리 아래 전체로 포근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마치 뜨거운 찜질팩을 온몸에 두른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어깨가 내려가고 노곤한 졸음이 밀려왔어요. 40년 동안 추위와 싸우느라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근육이 하나씩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난방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품이에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잠들던 그 안온한 기억이 바닥으로부터 올라와 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나는 회계사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이었고 그 인간의 몸은 이 따뜻함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입안이 킬킬거리며 말했어요. 어때, 보리스? 이래도 투자 실패라고 할 건가? 나는 대답 대신 귤 하나를 집어들어 껍질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먹는 귤의 맛은 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패배의 맛이었습니다. 한 달 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월 말 야쿠츠크의 모든 가정에 가스요금 고지서가 배달되는 날이었어요. 우체부 아저씨의 발자국 소리가 골목에 울릴 때마다 집집마다 현관문이 열리고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를 꺼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시험 성적표를 받아드는 학생들 같았죠. 다만 이 시험은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새집 건너 알렉세이는 고지서를 보고 뒷목을 잡으며 벽에 기대 앉았고 뒷집 나타샤 부인은 고지서를 손에 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 건너 표트르 할아버지는 고지서를 구겨서 눈밭에 내던졌어요. 400% 인상의 현실이 숫자로 눈앞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소문이었고 뉴스였지만 오늘은 내 손에 쥐어진 청구서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무시할 수 있지만 청구서는 무시할 수 없죠. 내 고지서 역시 참혹했습니다. 우체통에서 봉투를 꺼내는 손이 떨렸어요. 봉투가 유독 두꺼운 것 같아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뜯어서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지난달보다 정확히 3.8배가 뛰어 있었어요. 48,000 루블에 가까운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 한 달 연금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액수였어요.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쇄 오류가 아니었어요. 이대로라면 난방비를 내고 나면 식비가 남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보일러를 꺼야 하고 보일러를 돌리려면 밥을 굶어야 합니다. 따뜻함과 배부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정말로 온 겁니다. 나는 고지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숫자를 다뤘지만 내 인생에 이런 숫자가 찍힐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루블 지폐를 세며 이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반은 어떻게 됐을까? 공사비에 가스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겠지. 아마 나보다 더 참혹한 상황일 거야. 동병상련의 위안이라도 나누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더 큰 금액의 고지서를 보며 그래도 나는 저것보다는 낫다는 비교 위안을 얻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웃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으려 하다니. 비열한 신보지만 48,000 루블짜리 고지서 앞에서는 자존심 따위 부릴 여유가 없었어요. 입안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달 전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포근한 공기가 감싸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벽에 액자 하나가 새로 걸려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액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고지서였어요. 이반이 자기 가스요금 고지서를 액자에 넣어 걸어둔 겁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지서를 액자에 넣어 전시하다니 완전히 미쳤군. 이반이 옆에서 킬킬거리더니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리스, 이것 좀 보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 그가 건넨 고지서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3번을 다시 읽었어요. 안경을 벗고 닫고 다시 썼어요. 이반의 이번 달 가스 요금은 가스비가 인상되기 전인 작년 겨울보다 오히려 15%가 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요금 단가는 4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스 사용량이 극도로 줄어든 덕분에 총 청구 금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에요. 내 고지서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참혹했습니다. 내 가스비 48,000루블, 이반의 가스비는 내 것의 4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규모의 집, 같은 겨울인데 이 차이가 난다니요. 나는 회계사입니다. 숫자 앞에서 감정을 섞지 않는 것이 직업 윤리예요. 하지만 이 2장의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보는 순간 전문가적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지서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철저한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내가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던 그 공사가 수치로 증명된 승리였어요. 나는 옐레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민수의 어깨를 주무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2장에서 내가 쌍안경으로 공사를 감시할 때 보리스 아저씨가 배 아파서 구르실 거라고 했던 그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은 셈이었죠. 배가 아프지는 않았지만 자존심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미친 짓이라고 비웃고 있을 때 나도 함께 시작했더라면 지금 이 고지서를 받지 않았을 텐데. 이반은 내게 보드카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내가 처음에 이 친구 멱살을 잡을 뻔했지. 내 집 바닥을 다 부순다고 했을 때 말이야.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발작을 했었는데 그때 옐레나가 그러더군. 아빠, 민수를 믿어. 그 사람은 허풍을 안 떨어. 말수가 적은 대신 하는 일은 확실한 사람이야. 그 말을 믿길 잘했어. 이 친구가 내 연금을 지켰어. 사위 민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장인어른이 건강하셔야 저도 편하니까요. 겨울에 추우면 관절도 아프고 감기도 걸리시잖아요. 따뜻한 바닥에서 주무시면 허리도 편하시고 혈액순환도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게 효도입니다. 효도. 그 단어가 내 귀에 오래 맴돌았어요. 한국어로 효도. 늙은 장인의 지갑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기술. 기술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이 젊은이가 말하는 효도의 정체였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따뜻하게 주무셔야 자식이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한국에 계셔서 직접 온도를 깔아드릴 수 있지만 장인어른은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 집부터 한 겁니다. 옐레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반의 눈가도 촉촉해진 것 같았어요. 나는 빈 보드카 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한국 청년의 손으로 만든 바닥 위에서 이반이 앞으로 보낼 겨울은 따뜻하겠구나. 돈 걱정 없이, 추위 걱정 없이. 그리고 나도 그런 겨울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간절하게요. 나는 보드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엉덩이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2개의 숫자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48,000루블. 내 이번 달 가스비. 그리고 입안의 고지서에 찍혀있던 작년보다도 적은 그 숫자. 같은 겨울, 같은 동네, 바로 옆집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니. 나는 40년 동안 숫자를 다뤄왔지만 이렇게 명확하고 잔인한 비교를 당해본 적은 없었어요. 나는 빈 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민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어요. 회계사로서 40년간 수천 건의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이 한마디가 그 모든 서명보다 어려웠습니다. 이보게, 민수. 내 어르신.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혹시 아르바이트 할 생각 없나? 이반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무슨 소리야, 보리스? 내 집 바닥도 뜯어달라는 겁니다. 전부 다. 거실, 침실, 서재까지 모조리. 자재비는 내가 내겠네. 그리고 공사비는 자네가 부르는 대로 주지. 아니, 내 회계장부를 보여줄 테니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자네가 직접 산정해주게. 남이 내 장부를 보게 하는 건 회계사로서 가장 치욕적인 일이지만 이 따뜻한 바닥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치욕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반이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보았고 옐레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반이 먼저 정적을 깼습니다. 보리스, 자네 지금 진심인 건가? 30년 동안 자네 입에서 남한테 공사비를 내겠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나? 이반의 말이 맞았어요. 나는 남에게 돈을 쓰는 것은커녕 내 자신에게도 쓰기를 꺼리는 인간이었으니까요. 나는 이반을 향해 씁쓸하지만 시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반, 자네가 이겼네. 아니, 자네 사위가 이겼어. 나는 돈을 아끼려고 추위에 떨었는데 자네는 기술을 써서 돈과 따뜻함을 다 잡았구먼. 회계사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야. 숫자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틀렸어. 이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보리스 이바노비치 40년 경력의 회계사가 돈 계산에서 졌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절약 전쟁의 라이벌에게 백기를 드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이반과 겨뤄온 절약 전쟁에서 처음으로 진 건데 이 패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패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옐레나와 눈을 마주치더니 활짝 웃었어요. 장인어른의 이웃이시면 가족이나 다름없죠. 가족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실측하러 가겠습니다. 옐레나가 거들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처음에 얼마나 난리였는지 아세요? 내 돈, 내 바닥하면서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고지서를 액자에 넣어서 자랑하시잖아요. 아저씨도 석 달 뒤에는 똑같이 하실 거예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반도 킬킬거렸어요. 우리 사위는 러시아어가 좀 서툴러도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야.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차가운 라디에이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투박한 쇳덩어리에 의지해서 겨울을 버텨왔어요. 추웠지만 견뎠고 비쌌지만 감수했습니다. 등은 시려도 가슴만은 라디에이터 쪽으로 향하게 앉아서 겨울을 보냈어요. 그것이 야쿠츠크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옆집에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겨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영하 50도의 바람이 불고 같은 눈이 내리는데 한쪽은 반팔을 입고 바닥에 누워 귤을 까먹고 한쪽은 옷을 네 겹 입고 라디에이터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돈이 아니라 기술이었고 그 기술을 가져다 준 것은 먼 나라에서 온 한 청년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라디에이터를 한 대 걷어찼어요. 이놈아, 자네도 곧 은퇴야. 30년 동안 수고했지만 자네보다 훨씬 뛰어난 후임자가 왔거든. 라디에이터는 묵묵히 차가운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 쇳덩어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민수에게 줄 공사 성금을 내일 아침 첫 거래로 인출할 생각이었어요. 돈을 인출한다는 생각에 보통이라면 심장이 쪼여들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대감이었어요. 통장을 내려놓기 전에 습관적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이번 달 가스비 48,000루블 아래에 새로운 지출 항목을 적었어요. 온돌 시공비 20만 루블. 옆에 괄호를 열고 덧붙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깝지 않은 지출. 그리고 비고란에는 이렇게 썼어요. 투자 수익률 연 400% 이상. 손익분기점 석 달. 예상 수명 20해. 숫자만 놓고 보면 내 평생 최고의 투자. 40년간 수천 건의 장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흥분되는 지출 항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당신이 드디어 돈을 쓸 줄 알게 됐네 하며 웃었겠죠. 한국의 온돌. 그것은 단순한 바닥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혹한을 견디는 인류의 가장 지혜롭고 따뜻한 발명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발명품을 들고 야쿠츠크까지 찾아와 늙은 장인의 겨울을 지켜준 한국인 사위는 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효자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이반 내 집 굴뚝에는 여전히 연기가 나지 않았고 창문은 맑았으며 안에서는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하 50도의 야쿠츠크 밤하늘 아래 그 작은 집만이 유독 포근해 보였어요. 나도 곧 저렇게 될 것입니다. 석 달만 기다려라, 보리스. 석 달 뒤에는 자네도 반팔을 입고 바닥에 누워 귤을 까먹는 거야. 나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가올 겨울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쿠츠크의 꽁꽁 언 땅을 녹인 것이 단순한 가스가 아니라 한국인의 뜨거운 지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다듬어져 온 온돌의 기술이 지구에서 가장 추운 도시의 한 가정을 구했습니다. 평생 차가운 계산기만 두드리던 구두쇠 회계사 보리스의 마음까지 녹여버린 그 온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온돌은 바닥 난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지키는 방패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머니의 품입니다. 차가운 세상,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든든한 온돌 하나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가슴 벅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